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영수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읽기만 해도 여러분의 집중력을 올려줄 책 초집중 시간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나이가 들어도 집중력을 유지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 4가지를 말씀드리면 믿음, 그다음에 돈, 나, 환경, 이 4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오늘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고 정말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책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은 책에 나오지 않는 내용도 제가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가 들어도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믿음인데요. 다시 말해 나이가 들어도 집중력은 유지될 수 있다. 집중력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확고하게 믿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개발, 자기 성장, 또 생산성, 퍼포먼스 측면에서 이 믿음이 주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책에 있는 내용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 제가 저번에 그 의지력과 관련된 그 연구를 말씀드렸잖아요. 읽어드릴게요.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동료들과 함께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발표한 논문에서 자아 고갈의 징후는 의지력이 유한한 자원이라고 믿는 참가자에게서만 나타났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보통 주류 이론은 무엇이냐면 자아 고갈 이론, 의지력 고갈, 의지력은 고갈된다 라는 것인데, 그러한 주류 이론이 여러가지 다른 연구를 통해서 논파가 됐죠. 그래서 의지력은 고갈된다고 말할 수 없다가 된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연구에서 그런 거를 공부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믿음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고갈된다 라고 믿는 사람은 실제로 그게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의지력은 잘 고갈되지 않아 라고 믿는 사람은 실제로 같은 상황에 있었을 때 의지력이 덜 고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력에 대해서, 내 집중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이 들면 뭐라고 얘기하죠? 저도 이제 43인데 40 넘어가니까 저도 모르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야, 40 넘어가니까 막 집중도 안 되고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가끔 어지럽기도 하고 몸도 안 좋고 뭐 눈도 안 좋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일견 요만큼 사실이 있을지언정 실제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고 집중이 떨어진다라고 믿으면 그게 가속화가 됩니다.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어도 내 집중력 짱짱해 라고 스스로 믿는 것이 중요하고요. 달리 생각해보면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는 건 뭐죠? 경험이 쌓인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보다 경험도 쌓이고 아는 것도 많고 그 전보다 내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장을 해왔다면 집중력이 떨어질 이유가 없죠. 나중에 정말로 어떤 생물학적 한계에 봉착하게 되면 뭐 70, 80 되면 당연히 힘들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지혜가 있고, 그리고 세계적인 석학들 보면은 나이가 들어도 연구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난 나이가 들어도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아. 나의 의지력은 고갈되지 않아. 이 믿음의 힘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를 말씀을 드리면 너무 많죠? 제가 고정형 사고방식, 성장형 사고방식, 내 존재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내가 고정되어 있어. 인간의 능력은 타고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아니야, 노력하면 성장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성장 사고방식, 이 2가지 사고방식에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죠. 어떤 상황에 차이점이 있죠? 실패가 왔을 때 성장 사고방식은 어떻죠? 실패 속에서 무언가를 배웁니다. 거기에 굴복하지 않아요. 근데 고정 사고방식은 실패를 당하게 되면 그걸 회피합니다. 왜냐면 내 능력이 고정되어 있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내 자존감이 다칩니다. 내 자존감이 다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실패가 왔을 때 이걸 회피하거나 포기하거나 합리화를 하게 되는 거죠. 발전이 있을 수가 없죠. 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의 힘 정말 좋은 책입니다. 거기 나오죠. 스트레스는 안 좋아 라고 믿었을 때 실제로 스트레스가 더 안 좋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반대로 스트레스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거든요. 스트레스에도 긍정적인 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스트레스에서 안 좋은 영향보다 긍정적인 그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얘기하는 책이 스트레스의 힘입니다. 인디어라는 책을 보시면 어떤 얘기 나오죠? 인디어 마지막 장이 믿음장이에요. 인디어는 이 스포츠를 했을 때 그 스포츠의 이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에 대한 정말 좋은 책입니다. 좀 빡시긴 해요. 좋은 책인데 마지막 장이 믿음장이에요. 뭐죠? 나의 능력에 대해서, 나의 힘에 대해서, 내가 어떤 고된 스포츠를 했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믿느냐가 그 스포츠 결과를 미묘하게 좌우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스포츠가 경쟁일 경우에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경쟁일 경우에는 그 조그만 차이가 승부를 갈라놓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매우 과학적으로 쭉 얘기하고, 뭐 진짜 뭐 이게 뭐 이 몸에 관련된 또 스포츠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이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에 믿음장이에요. 제가 쓴 책 완벽공부법 첫 장이 믿음장이잖아요. 공부법책인데 첫 장이 믿음장이에요. 연구해보니까 믿음장을 1번에 넣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주류 교육학에서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 효능감이에요. 자기 효능감이 뭐죠? 특정 과제에 대해 이걸 해낼 수 있는 나의 능력이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과제를 해낼 수 있다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믿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자기 효능감이 높은 아이일수록 성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집중력이 나이가 들어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자기 실현적 여인이 될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나이가 들어도 집중력은 짱짱해 라고 믿는다면 자기 실현적 여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돈인데, 왜 돈 얘기를 하냐, 이 책에서 집중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면 내부 계기와 외부 계기를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집중하지 못한다고 했을 땐 외부 계기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뭐 요즘에는 워낙 재밌는 게 많으니까, 게임이 재밌으니까, 주변이 뭐 안 좋으니까, 뭐 여러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 제거해요. 그럼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만약에 네가 딴짓을 하게 되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으면 그런 외부 환경들을, 외부 계기들을 없앤다 할지라도 너는 집중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딴짓의 근본 원인을 처리하지 않으면 뭐래도 또 딴짓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지 못할 경우에 내가 왜 집중하지 못하지? 라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왜 딴짓을 하게 될까? 집중하지 못할까? 그 내부 계기가 무엇일까를 알아보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 책이 백미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어렸을 때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이 돈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독립을 하고 나서, 또 가장이 되고 나서, 또 가정을 꾸리고 나서 돈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돈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돈에서부터 어느 정도 자유를 얻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4가지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부채입니다. 빚, 부채를 좀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빚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부채 문제는 팍 오는 경우도 있지만 스물스물 오는 경우 많아요. 처음엔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은데, 감당할 수 있는데 하다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채 문제는 초장부터 잡아라. 부채에 대한 이자 우습게 보지 마라. 웬만하면 정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담보부채로 내 집을 사는데 이 집에 자산이 있기 때문에, 또 담보가 있기 때문에 빚을 받게 되면 어쩔 수 없죠. 왜냐면 집이라고 하는 건 절대 금액이 높으니까 뭐 집을 살 때도 부채 짓지 마라, 그 말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부채를 지는 거예요. 근데 뭐 두채, 세채, 네채 하면서 뭐 갭 투자를 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1인 1채는 내가 어디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갭 투자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이 부채는 부채를 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부채가 나의 삶을 옥매는 상황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부채만 지되, 내가 감당할 수 있어도 부채는 정말로 예민하게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집중력 측면으로 봤을 때 부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삶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득 문제죠. 안정적 소득, 내가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소득이 얼마만큼이 필요하냐? 그럼 각자마다 다르죠. 근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또이또이는 넘자. 다시 말해서 매달 저축할 수 있는 소액만 있으면 일단은 1단계 성공이다. 왜냐면 내가 한 달 벌어서 한 달 살아요. 얼마나 불안해요. 만약에 올해 뭐 이번 달 무슨 특별히 갑자기 소득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삶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부채를 질 수밖에 없죠. 부채는 뭐죠? 삶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내 능력을 키워서 소액을 저축할 수 있는 단계는 만들어 놓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개발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장기 생존 오래 살잖아. 예전보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소득을 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자산이 있어. 그러면 자산이 있으면 이제 내가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이 있어도 그 돈이 변동성이 심해. 그럼 집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형태로 있어야 됩니다. 현금으로 있든지 주식으로 있든지 부동산으로 있든지 땅으로 있든지 뭐 금으로 있든지 비트코인이 있든지 어떤 형태로는 있어야 돼요. 형태가 있었을 때에 어떻죠? 여기에 이제 변동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산을 잘 분배를 하고 안정된 수익, 이 수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수익을 얻지만 너무 큰 욕심 내지 않고 변동성이 적게 만드는 것이 집중적 측면이 좋습니다. 내가 돈을 정말 한번 한탕 벌어보겠다 하면 다른 얘기죠. 그게 아니라 내 삶을 집중해 보겠다, 돈과 상관없이 하신다면 내가 돈의 이 자산이 변동성이 심한 곳에 있으면 안 되죠. 혹은 분배가 안 돼서 한 곳에 몰빵되어 있으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내 돈이 다 부동산에 있어. 부동산이 급락하면 내가 망하는 거잖아요. 내 손이 다 현금이야. 근데 인플레이션이 크게 일어났어. 극단적인 사례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면 현금이 종이 쪽에 조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자산이 한 곳에만 몰빵돼 있거나, 예를 들어서 혹은 내 자산이 ETF와 개별 주식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집중력 측면에서는 ETF 훨씬 낫다는 거죠. 수익은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개별 주식은 변동성이 좀 심한 편이니까. 그럼 여러분, 개별 주식 돈을 내가 좀 넣어봤어요. 그러면은 그 위아래 떨어지는 거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ETF는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이 출렁거림이 덜하니까, 덜하니까 좀 낫죠. 그래서 어쩌고저쩌고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 자산이 있다고 해서 항상 집중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내 자산이 변동성이 심하거나 포트폴리오 분배가 잘 안 돼 있으면 어떻다?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집중하기 원한다면 어떻다? 변동성을 줄이고 자,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라.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부자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와 김성희 씨의 마법의 연금 굴리기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 책 읽어보시면 정말로 투자에 관심을 좀 들끄면서도 안전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론이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최선의 방법론이에요.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네 번째로는 이거죠. 나의 욕망의 크기를 좀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산이 10억, 100억이 있어도 내 욕망의 크기는 1000억, 뭐 1조야. 그러면 어떨까요? 삶이 항상 불만족스럽고 그것이 나를 얽매이겠죠? 근데 거기에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 욕망이 특히 비교를 통한 욕망이면 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이유가 돈 많이 있으면 좋겠지 라는 건 상관없어요. 그건 좋아요. 근데 이게 비교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10억 벌면 20억, 30억, 50억 버는 사람, 50억이 있으면 100억 번 사람. 실제로 그렇습니다. 100억 이상 벌면 1000억 번 사람, 1000억 벌면 정말 조 단위로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비교하게 되면 어떻죠? 집중할 수가 없죠. 항상 불만족이 있는 거죠. 이 돈의 불만족이 나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부자가 되면 좋죠. 그러나 그 부자라고 했을 때 그 목표치를, 그 욕망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고 내가 삶에 집중하기 원한다면 특히 그거를 비교가 아니라 그냥 내 기준 안에서 정해줄 필요가 있고, 아니면 듀얼 마인드, 저는 항상 어떤 모순적 마인드를 같이 갖고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꿈은 크게 갔대. 근데 현실은 감사하는 거예요. 내 꿈은 뭐 100억, 1000억, 1조지만 현재에서 그냥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면 또 감사하다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 대단해요. 그래서 그 꿈도 비교하는 꿈이 아니에요. 누군 가졌을 게 아니라 내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내 현재에도 감사하다. 내가 열심히 해서 가면 좋은 거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자산이 있지만 내 욕망이 그 자산보다 월등히 크고 그 욕망이 특히 비교를 통한 욕망이라면 삶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제가 나라 그랬죠. 나. 이 책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한 일정을 우선적으로 짜야 된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 그림을 보시면 그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정말 신경 쓸 게 많아요. 신경 쓸 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걸 다 내가 신경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정신이 없죠. 피곤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을 본짓 집중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여기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나와요. 나 관계 1입니다. 나 관계 1. 내가 핵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집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먼저 나를 잘 가꾸는 겁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적 문제도 있죠. 일적 문제도 있죠. 그렇죠? 그건 뭐 정신 없습니다. 그럴 때 1순위 뭐냐면 나를 먼저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잘 집중되지 못하고 내가 잘 가꿔지지 못하고 내가 잘 서지 못하면 관계가 무너지고요. 관계가 무너지면 일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코어는 뭐냐면 나예요. 나의 건강, 나의 정신 상태, 나의 멘탈, 나의 능력, 나의 어떤 자산 등등. 그러니까 나의 문제를 먼저 딱 집중해서 1순위로 해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관계의 문제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해관계자가 많아지고 책임져 줄 사람이 많습니다. 맞죠? 저작도 생기고 내 위치도 올라가고, 그럴 때일수록 나에게 집중하자, 나를 잘 겸비하자, 나를 잘 추스르자, 나를 사랑하자, 나를 건강하게 하자. 그럴 때 그런 관계적 측면, 일적 측면, 주변의 것들 다 집중해서 해결할 확률이 높아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간단합니다. 이제 환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리 환경적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 책을 통해서 외부 계기를 하거든요. 보시면 외부 계기를 역해킹한다 해가지고 나옵니다. 뭐 언제 뭐 이메일 문제부터 뭐 사람 관계, 뭐 채팅 관계, 회의할 때 스마트폰, 뭐 PC, 뭐 온라인 글, 피드, 뭐 여러 등등 나옵니다. 특히 이게 자녀 교육까지 나와요. 이런 것들 책 읽어보시면서 적응하면 되는데, 이제 핵심 질문은 무엇이냐면 113페이지에 나온 이겁니다. 이게 멋있는 명구가 많아요. 이 계기가, 이게 특별히 외부 계기입니다. 스마트폰이 나를 집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스마트폰을 집어 던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뭐 게임하는 것이 집중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게임을 안 할 수 있는 거지만 또 게임에 좀 효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내 삶의 기분전이 돼서 내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고 내가 본 짓을 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이 계기가 나를 지원하는가 지배하는가를 냉정히 따져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유일한 취미가 e스포츠 보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게임 중독이었죠.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게임을 하면 결혼 안 하겠다 해가지고 게임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부탁을 했어요. 제가 게임을 안 할 테니까 내가 e스포츠, 그 당시에는 이제 스타 보는 거죠. 요즘에 롤 보는 건데 이거 좀 보는 것까지 허락해달라 허락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유일한 낙이 뭐냐면 e스포츠 보는 거예요. 요즘에 시간 내서 롤 보는 겁니다. 제가 유일한, 딴 거 거의 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이 저를 지원하는가 지배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간을 조금 내서 보고 리플레시를 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외부 계기가 나를 지원하는가 지배하는가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질문 안에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신다면, 이 책에 나온 것도 해결해 나가신다면 나이가 들어도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다 정리해 볼게요. 믿음, 내가 나이가 들어도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 돈인데 뭐냐면 내가 집중을 못하게 하는 근본 원인을 찾아보자. 가장 핵심적인 예가 아마 돈일 것이다, 나이가 들어서는. 그래서 이 돈 문제를 해결했는데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해결하자. 네 가지 말씀드렸죠. 부채 문제, 소득 문제, 그 다음에 변동성이나 포트폴리오 문제, 네 번째로는 욕망, 또 비교 욕망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시면 어느 정도 돈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를 얻게 되고, 그러면 내 본질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 나이가 들면은 이해관계도 많아지고 책임질 게 많아지고 뭐 복잡해. 그럴 때 어떤다? 우선순위를 따져야 되는데, 우선순위는 나다, 나야 나. 나에 대해서 나에 집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잘 가꾸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무튼 나에 먼저 집중했을 때 오히려 관계나 일적인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물꼬가 튀어지고 내 삶에 더 집중할 수가 있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 네 번째로는 그 다음에 외부 계기, 그래도 불구하고 환경적 요소가 나를 괴롭힐 수 있으니 환경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 내용들은 각계 격파는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하시면 된다. 그러나 근본적인 무엇이냐면 그것들이 나를 지원하는지 지배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 나이가 들어도 집중력 왕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